모나코 그랑프리는 F1 캘린더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F1의 긴 역사에도 의미가 많은 레이스입니다. 2021년에도 모나코는 다시 한번 많은 명장면과 안타까운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3년, 14년, 15년 모나코 그랑프리를 제패한 니코 로스버그가 모나코 같은 스트리트 서킷에선 가장 실력 있는 혹은 재능 있는 드라이버가 가장 빛이 난다. 아일톤 세나같이 말이다. 라는 말을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도 남겼듯 모나코를 우승하는 건 F1 드라이버들의 커리어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2021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있었던 뒷이야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1 역사상 5번째 모나코 출신 모나게스크 드라이버인 샤를 르클레어는 이번 시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홈 그랑프리에서 완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나코 그랑프리에선 프랙티스 세션부터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었고 퀄리파잉에서도 폴 포지션을 따내면서 홈팬들과 수많은 티포시들을 열광시켰지만 Q3 마지막에 큰 사고를 내면서 과연 페라리의 메카닉들이 레이스 전까지 차를 수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리한다면 기어박스를 교체하면서 페널티를 받아야 할지 등 많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레이스 1시간 전까지 페라리는 기어박스 교체가 필요 없을 거라는 의견을 고수하였지만 인스톨레이션 랩 도중 르클레어는 차에 이상을 감지하였고 결국 바로 피트로 다시 복귀합니다. 르클레어는 폴 포지션을 따내고도 레이스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홈 그랑프리에서의 불운을 다시 한번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페라리의 감독인 마티아 비노토는 차의 문제는 구동계 쪽인 왼쪽 드라이브 샤프트의 문제였다.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기어박스 문제는 아니었다. 기어박스는 레이스 전날 밤에 충분히 검사했고 충분히 레이스를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다. 문제가 일어난 부분은 사고가 났던 오른쪽과 반대쪽이기 때문에 사고와 아예 무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맥스 베르스타펜은 모나코와 인연이 없었습니다. 2018년 FP3 세션에서 사고를 내면서 퀄리파잉 타임을 기록하지 못했고 2019년에는 피트레인을 빠져나오면서 받은 페널티, 그리고 레이스 후반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받은 페널티로 인하여 포디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1 시즌의 베르스타펜과 레드불은 메르세데스와 해밀턴의 장기 집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여력을 충분히 보유했다는 것을 이번 시즌 초반부터 증명하였고 모나코 그랑프리를 앞두고 베르스타펜과 해밀턴은 인터뷰로 여러 번 설전을 벌였습니다. 스페인 그랑프리 직후 해밀턴은 난 이번 시즌에 베르스타펜과 부딪히는 것을 아직까지는 잘 피해왔다. 하지만 아직 19번의 레이스가 남아있고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접촉할 수도 있다. 참 다행인 점은 우린 서로에 대한 존중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베르스타펜은 아직도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난 그렇지가 않다. 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F1 시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에 더 가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난 내가 보유한 커리어 업적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르클레어의 불운이 겹치면서 베르스타펜은 시작부터 훌륭하게 레이스를 지배했고 커리어 첫 모나코 그랑프리 포디움을 우승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도 1등으로 올라섰고 레드불은 메르세데스를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도 제치고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레이스 후 베르스타펜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말이다. 이번 주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보단 트랙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난 그런 방식을 더 좋아한다. 우린 팀으로서 최소한의 실수를 범했고 그게 우리가 메르세데스보다 앞서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남은 시즌 동안 이 페이스를 쭉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해밀턴과의 설전을 이어나갔습니다. 팀메이트인 해밀턴이 차의 밸런스와 타이어 온도 문제로 퀄리파잉에서 고전하던 와중 발테리 보타스는 조금 더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세 번째 그리드를 차지했습니다. 레이스 초반 베르스타펜의 뒤를 쫓으며 호시탐탐 쉽지 않은 모나코에서의 추월 기회를 노리던 보타스는 랩 30에 피트인을 감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실수와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리타이어하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메르세데스의 피트크루는 보타스의 W12의 오른쪽 앞바퀴를 떼어내지 못했고 휠건을 바꿔가면서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 타이어를 교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영상 제작에 사용된 기사 기준 5월 24일 새벽 4시 10분까지 보타스의 W12의 오른쪽 앞바퀴는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의 테크니컬 디렉터인 제임스 앨리스는 휠건이 정확하게 너트의 표면과 결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을 돌리면 너트의 표면을 갉아낼 수가 있다. 우린 이것을 머시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필립스 드라이버로 나사 머리의 십자 부분을 마모시켜서 더 이상 결착시키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결국 그 휠을 분리하지 못했고 차는 아직도 휠이 그대로 달려있는 상태로 그라지에 남아있다. 필렛을 갈아서 분리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이건 공장으로 차를 옮긴 다음에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토요일의 퀄리파잉에선 르클레어뿐만 아니라 팀메이트인 카를로스 사인즈도 매우 훌륭한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이번에 페라리는 확실하게 타이트한 코너와 저속 코너에서 매우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사인즈는 자신의 세 번째 포디움을 모나코에서의 2등으로 마무리했지만 레이스 직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밝혔습니다. 아주 훌륭한 결과다. 우리가 모나코에 오기 전에 내가 이번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2등을 할 거야 라고 말했다면 난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한다면 마냥 행복해할 순 없다. 르클레어가 폴을 차지하고도 레이스를 시작하지 못했던 일, 어제 퀄리파잉에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기록을 내지 못했던 일을 생각한다면 이번 포디움은 단순하게 즐길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이번 주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난 매우 행복할 것이고 내가 이뤄낸 포디움을 자랑스러워 할 것 같다. 우리는 팀 전체가 페라리로서 우리의 차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시즌 이뤄낸 결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걸프와 콜라보한 모나코 그랑프리 특별 리버리를 공개한 맥라렌은 랜도 노리스가 3등으로 포디움에 올라서면서 매우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퀄리파잉부터 다니엘 리카르도는 2018년도 모나코 우승자의 저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12번 그리드를 차지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레드불의 세르지오 페레즈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포디움 포지션을 사수한 노리스에 비해 레이스 후반 리카르도는 팀메이트인 노리스에게 한 바퀴 차이로 뒤처지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리카르도를 지나치면서 손을 흔드는 노리스의 행동이 팀메이트를 향한 도발이나 모욕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지금의 리카르도는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전성기 때의 리카르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퀄리파잉에서 노리스와 1초 정도 느린 랩타임을 기록한 리카르도는 난 지금 화가 난다거나 실망했다기보단 혼란스럽다. 아직도 자신감이 결여됐다거나 차에 적응해야 한다거나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들로 이 트랙에서 1초나 차이 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난 지금 차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난 내가 모나코에서 이 정도로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트랙에서 베르스타펜을 팀메이트로도 달려봤기에 난 랜도가 당연히 빠른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나보다 무려 1초나 더 빠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랜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내내 꽤 괜찮은 타임을 냈다고 생각했던 랩조차도 랜도와 1.2초의 차이가 났기에 난 지금 내가 왜 이런 랩타임을 내는지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작년의 레이싱 포인트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하면서 중위권 싸움에서 밀리고 있던 에스턴 마틴과 작년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던 세바스찬 베텔이 모나코에서 5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시즌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퀄리파잉에서 8번 그리드를 차지했던 베텔은 레이스 도중 번뜩이는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전성기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랩들을 기록했고 에스턴 마틴도 훌륭한 피트인 작전을 세우면서 베텔을 서포트했습니다. 특히 33번째 바퀴에서 피트레인을 빠져나오면서 1번 코너로부터 카지노 스퀘어까지 알파타우리의 피에르 가슬리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은 이번 레이스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고 베텔은 노련하게 그리고 대범하게 라인을 차지하면서 순위를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트레인을 빠져나오면서 가슬리와 매우 근접할 거라 예상했고 예상을 했더라도 그 정도로 가까우면 그 다음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내 차의 노즈가 조금 더 앞에 나와 있었기에 가슬리를 볼 수가 있었지만 내가 얼마만큼 더 앞서 있는지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는 거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었고 난 차 길이의 4분의 1에서 반 정도 앞서 있었다. 내 생각에 가슬리는 내가 그를 볼 수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고 결국 속도를 줄이면서 포지션을 내주었다. 난 가슬리에게 충분히 공간을 남겨주었고 난 새로운 타이어를 끼고 있었다. 하지만 카지노 스퀘어로 올라가는 길에 타이어 파편이 모여있는 라인을 택해야 했고 그건 그다지 편안한 라인은 아니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슬리는 정말 타이트한 배틀이었지만 동시에 정당한 배틀이었다. 우린 둘 다 사고 없이 그 장면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더 욕심을 냈으면 우린 아마 둘 다 항구로 날아갔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매우 젊은 드라이버들이 다시 한번 포디움을 장식하면서 많은 명장면을 남긴 모나코 그랑프리는 2021 시즌 드라이버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과연 바쿠에선 메르세데스와 해밀턴이 다시 한번 반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레드불이 자신들의 순위를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